쉽게 얘기해서 좀비 기업과 관련된 이 채권들이잖아요. 열등채 정부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계부채 중에서 일부 연관된 아주 취약한 수준의 어떤 채권들, 이런 채권들이 해소가 돼서 시장에서 해소가 돼서 파산이 돼서 조금 버블이 거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장에 돈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연준이 이걸 다 사줘버리고, 그래서 열등 채권, 정크본드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동시에 좀비 기업들도 여전히 생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열등채, 정크본드를 더 늘려갔죠.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연준이 뭐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부채들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22년 올해, 그리고 2023년 뭐 내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블에, 코로나19 전에 직전에 쌓였던 버블 붕괴가 일어날 만큼의 어떤 그 정상적인 버블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2년 동안 퍼부은 버블, 그리고 그때 추가로 만들어진 어떤 그 열등채 정크본드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벗어난 이후에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만들어지는 어떤 버블, 뭐 이런 버블들이 연달아 지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시간축으로만 본다면 2008년, 2009년 이후에, 그럼 2010년부터 버블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만 생각해도, 2024년까지만 생각해도 대체적으로 15년 동안 버블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평균적으로 제가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그거보다 사실은 50% 이상 더 쌓인 규모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50%더 늘어났지만 규모만으로는 코로나19 때 퍼부은 돈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버블의 규모로 보면 대략 평균적인 버블, 쌓이는 버블의 2배 이상이 쌓였다. 규모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버블이 쌓이면은 버블이 붕괴가 되는데, 그 법칙을 적용하자면 다음번 터지는 버블은 엄청난 수준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버블이 쌓이는 기간이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누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자산 시장의 버블이 전부 다 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번 버블 붕괴에서 모든 자산이 동시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다음번 버블 붕괴가 일어날 때는 코로나19 때처럼 연준이 실물 경제를 아무리 그 뒷받침한다고 해도 그때와 같은 수준의 어떤 구제금융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연방 정부도 그렇고 양적 완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실물 경제에 쌓인 버블들을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그 부도 파산을 용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은 곧바로 이제 실물 경기, 기업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비 기업들이 무너져 내릴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증가하고 그게 결국 내수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기 침체, 대침체와 자산 시장 대학살이 두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이 바로 다음번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외에도 보시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블의 수준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엄밀히 뒤집어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졌다라는 거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졌다는 것은 버블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도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의 주택가격 지수가 뭐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그게 한 2007년 정도거든요. 2007년, 2006년, 2007년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지금은 이미 미국의 부동산의 어떤 가격 수준이 거기를 좀 넘어섰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보면 한국의 역대 부동산 어떤 그 상승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상승기인데, 뭐 실제로 보면 기수로 보면 세 번째 부동산 대상승기고, 가격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지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보면 뭐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으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수준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를 다시 한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본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71년 그리고 1978년경, 즉 이때가 언제냐면 1971년경은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제 후반기에 들어선 이제 시점이고요. 그리고 1978년도는 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점이죠.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역사적인 시점을 가지고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의 미국의 그 핵심 물가 지수의 수치는 지금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수준을 넘어선 거는 이제 두 번이거든요. 두 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일 쇼크,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지금 6%대를 훨씬 한번 치고 올라갔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 이후의 사건입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그 비정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들을 제외하고서 역사상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병목 사태가 이걸 만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미국의 지금 핵심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다. 뭐 지금 우리가 6%뭐 7%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코로나 병목에 의한 어떤 것들을 한 3분의 1 정도로 본다고 해도 나머지 3분의 2는 사실 이 엄청난 돈의 이제 영향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4%대 수준, 돈의 영향이 한 4%대 수준으로 좀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평균 물가, 근원 물가가 뭐 1.5에서 2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6, 7%라면 대략 한 2% 포인트 정도를 돈의 량, 그리고 한 2% 포인트 정도를 뭐 코로나 병목에 의한 현상,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코로나 병목에 의한 거는 뭐 일시적인 그것을 좀 삭제해 버린다면 나머지 2% 포인트를 유지한다면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 지수가 4%를 넘는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 4%를 넘는 것도 사실은 보시면 4%대까지가 어디냐면 1980년대 초반까지도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그게 1980년대 수준만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의 베트남 참전, 전쟁이죠. 네. 그리고 1차, 2차 오일 쇼크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일상적인 평균에서는 역대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만큼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고 이만큼 엄청난 버블이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버블의 수준을 거꾸로 인플레이션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의 지표를 가지고도 역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버블은 미국의 어떤 그 자산 시장의 버블은 굉장히 위험한 역사적인 고점 수준의 역사적 사례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렇다라는 것은 제가 미국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주요 선진국들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